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어린이날 야속하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비의 양이 꽤 많았는데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에는 호우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항공편이 결항하고 선박 운항도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외부 행사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나들이객들은 실내로 몸을 피했습니다. 야외에서 또 즐겁게 놀았을 텐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야외에서 진행하려 했던 아시아 컬처 마켓 행사는 실내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밖에 놀이터에서 비가 안 오면 놀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비가 오니까 놀 수 없어서 아쉬워요. 한평 나비축제장 나비날리기 체험장도 실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내에서 하니까 살짝 막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못 보기도 하고 바닥에 밟혀가지고 죽은 나비들 보면 살짝 불쌍해하니까. 어제부터 내린 비로 제주 일부 산지에서는 700mm, 전남 보성과 경남 남해에서도 각각 200mm,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수도권도 5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되면서 제주 항공편 60여 편이 결항했고 전남 지역 여객선 70여 척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낮 동안 남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요.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지리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야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야외 행사가 차질을 빚었지만 어린이와 부모들은 실내 행사장으로 몰렸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즐거운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순찰차에 어린이와 부모가 탑승합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동네 순찰을 돌며 명예 경찰이 됐습니다. 삐용삐용 많이 들어봤는데 안에서 들어보니까 신기했어요. 사격장에선 어린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관역을 조준합니다. 심호흡하니까 그래도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 경찰 체험 행사엔 아이들과 부모 등 1,900명이 몰렸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아이들은 직접 순찰차에 타보며 색다른 경험을 즐겼습니다. 뭘 제일 좋아했어? 경찰차 타는 거랑 오토바이 타는 거랑 조끼 입는 거랑 그거 다 재밌었어. 유명 캐릭터 소품을 파는 백화점 상점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입장하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고 바로 옆 포토존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사주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연무관에서 장애아동과 가족 등 360여 명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여러분 나이 때 5월 5일 어린이날이 오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렸어요. 당초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가 와서 장소를 옮겼는데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공수처 수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에 외압이 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윗선으로 지목된 관련자들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 청사에서 나옵니다. 오전 9시 40분 출석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공수처는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해 지난해 7월 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발언의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공수처는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임사단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한 건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을 수용하라며 대통령실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출범시킨 공수처 수사도 못 믿겠다는 거냐며 특검은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조사로 본격적인 윗선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건 결국 해병대원 특검이라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 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박정훈 대령을 일탈한 정치군인이라고 칭하며 해병대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려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병사 한 명이 사망한 정도로는 지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끔찍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공세는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을 불러 진상을 확인해보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지휘권은 분명히 해병대 사령관에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규명이 되면 당연히 지금 특검을 할 명분이 아예 없는 거죠. 특히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특검이 출범하면 공수처 수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의 직무 관련성과 윤 대통령이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와 몰래카메라 촬영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 대표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지, 윤 대통령이 명품을 받은 사실을 제때 신고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윤 대통령이 지켰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대통령은 소속 기관장이 본인이라 법리 적용이 모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해병대원 특검법 답변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열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은 질의응답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닌 주제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땐 33분 동안 질문 12개를 받았습니다. 조금 큰 소리로 부탁드릴게요.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윤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이미 법리적 문제점을 거론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방향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별도의 진상규명 약속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 법리적, 논리적 설명만 앞세울 경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대통령실의 고민입니다. 저조한 지지율과 야당의 파상 공세 속에 열리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의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는 소재가 또 하나 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입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나서 야당을 비판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도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검찰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때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원내회의에서 술판 회유 의혹을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법망을 찍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오만한 인식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검찰총장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 총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공세 수위를 낮췄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다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7일엔 수원구치소를 다시 찾아 관련 자료 제출도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료 확보를 위한 기관 방문은 물론 상임위 현안 보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 거짓 주장보다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를 신뢰하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공세에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나서겠다는 출마자가 없어 일정까지 연기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한때 추대설까지 나왔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대구 3선의 추경호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 의원은 유능한 민생,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영남 친윤 후보라는 지적엔 다퉈서 맡으려는 자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서로 다퉈서 가려고 하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심을 하게 된 것이다. 추 의원까지 도전장을 내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충청 4선의 이종배 의원과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직생의 자세로 당을 지키겠다고 호소했고 송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걸 경험하고 지금도 또 감당하고 있는 저의 역할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단독 추대설까지 나왔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불출마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친윤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추 의원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또 대구냐는 지적과 새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인 총회에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뒤 바로 다음 날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던 경찰 순찰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던 스포츠카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제 스포츠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전조등을 비롯해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바퀴까지 틀어졌습니다.
그 뒤로 순찰차 한 대가 SUV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현장 출동 중이던 순찰차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순찰차가 2차로에서 1차로인 버스 전용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스포츠카와 부딪혔고 사고 충격에 2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팍 톡톡하더니 그냥 제 차는 내 뒤에 그냥 꽂혀있고 제 차는 바로 나가려고.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원효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우체국 인근에서도 7중 추돌 사고가 나 1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주말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소를 키우는 우사에서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달려든 소에게 들이받쳤습니다. 이 우사가 외진 곳에 있어 빠른 조치가 어려웠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의 한 축산농가. 어젯밤 11시 30분쯤 이 농가에서 20대 남성이 다른 작업자와 함께 우사 가림막 보수 작업을 마친 직후 소에 공격당했습니다. 우사 안에서 용접 작업을 마치고 나오려는 20대 남성을 향해 갑자기 소가 달려든 겁니다. 사고 직후 다른 작업자가 20대 남성을 발견했고 우사가 외진 곳에 있는 탓에 이 남성을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다친 작업자는 또 다른 작업자와 함께 차로 15분을 이동해 이곳 영천시 대창 면사무소 앞에서 119에 인계됐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대 남성을 공격한 소는 비거세 유구로 알려졌는데 비거세 유구는 거세한 소와 비교해 공격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 소는 어제 낮에도 한 차례 우사를 도망쳤다 붙잡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거세 소는 사왔거든. 소가 튀어나가가지고 하면 낮에요 하면 되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공 배달 앱을 출시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곳곳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주문이 밀려듭니다. 부산시가 만든 공공 배달 앱으로 접수되는 주문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들어올까 말까. 또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좀 부담 요새는 거의 안 들어요. 부산시가 2년 전 만든 공공 배달 앱 동백통은 한때 가맹점이 8,000여 곳을 넘었지만 올 들어 실거래 가맹점이 1,800곳까지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공공 배달 앱인 동백통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오는 16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이 더 많은 민간 배달 앱들이 무료 배달 경쟁에 나서자 수십억 원씩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 배달 앱이 외면받는 겁니다. 무료 배달한다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동백통은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서. 강원도와 대전, 경남 거제 등에선 공공 배달 앱 운영이 이미 중단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 배달 앱인 전북 군산의 배달 앱 명수 이용자 수도 지난해보다 13% 넘게 줄었습니다. 민간 앱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쿠폰 발행이라던가 이런 마케팅 부분이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 거세지는 민간 배달 앱의 무료 마케팅에 공공 배달 앱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중심에는 30대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인 것인지 또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까지 경제부 고희동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일단 꽁꽁 얼어붙었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00건대까지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에 4,000건을 넘어섰는데요. 가격 또한 6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게 주로 30대라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아파트 매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중 26.1%를 30대가 사들였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이 30대였던 셈인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서울에서도 30대 비중이 지난해 31.3%에서 올해 1분기 32.4%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게 전통적으로 아파트 매수 시장의 큰 손은 40대였는데요. 40대는 줄곧 1위를 하다 지난해 1에서 3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 다시 30대의 역전이 됐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젊은 영끌족들이 한창 많았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춤했거든요.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이 30대가 왜 매수에 뛰어든다고 봅니까? 네, 정부가 청년층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 1에서 3%대 금리로 9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네, 지난 1월 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후 석 달 만에 5조 2천억 원가량이 신청되기도 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북과 성북, 노원구 등에서 30대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진 것만 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 시장에도 이런 젊은 층의 유입이 많습니까?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따르면 올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의 신생아 특공 경쟁률이 61.7대 1에 달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다는 점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이렇게 30대 젊은 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움직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30대의 아파트 매수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3분기 중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방 거래량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아직 거래 회복을 전국적인 추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원자재값 상승 등 영향으로 분양가가 올라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제도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계빚을 늘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적절한 정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세계 최초로 로봇 심판을 도입했습니다.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기계에게 맡긴 건데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기계의 객관적 판단에 따르게 되니 불만이 해소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계를 못 믿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공은 무엇일까요? 구민성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몸쪽으로 뚝 떨어진 공이 스트라이크로 처리되자 타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콜에 아쉬워하고 어떤 선수는 헬멧까지 벗어 던지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KT 황재균, 프로야구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항의 1호 퇴장입니다. KBO 리그는 올해 세계 프로야구 1군 리그 중 처음으로 ABS를 도입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생기는 판정 논란에 대한 모든 야구 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두에게 어색합니다. 제구력에 있어서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인 한화 류현진조차도 어제와 오늘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고 구장마다 다르다고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KBO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모든 ABS 결과를 공개해 이상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대해 선수들이 기존의 판정과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 부분이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인간 심판들은 이제껏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 부분을 최대한 엄격하게 판정했지만 기계는 여과 없이 직사각형 전체를 집어냅니다. 게다가 ABS는 홈플레이트 중간과 끝부분 두 번의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합니다. 실제로 타자가 공을 치는 위치보다는 뒤쪽에서 판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도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로봇 심판 ABS에 대한 신뢰성은 적응 기간을 거치며 차츰 확보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선수들의 장단점도 바뀌는 세상이 됐습니다. 포수가 포구하는 기술을 활용해 미세하게 스트라이크 판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프레이밍의 능력에 대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 건 올 시즌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현상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만드는 오픈 AI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AI 개발에 뉴스를 공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논란이 일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신 정보까지 익혀 어떤 질문이든 척척 대답해내는 챗 GPT. GPT-4 Turbo has knowledge about the world up to April of 2023, and we will continue to improve that over time. 미국 8개 언론사들은 뉴스를 무단으로 학습시킨 결과라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챗 GPT의 기사의 도입부를 알려줄 테니 나머지를 완성하라고 요청하자 1,800자 분량의 기사 원문을 그대로 베껴 답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 언론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만든 뉴스를 훔쳐 사업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른 AI 개발사들도 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훈련에 쓰는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곳 중 5곳은 언론사였습니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AI 개발에 뉴스를 활용하다 중단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오픈 AI는 파이낸셜 타임스 등 5개 언론사와 데이터 활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플도 뉴스 사용료 5천만 달러를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개발에 필수가 된 뉴스 데이터. 전문가들은 언론사와 개발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중국이 좀처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인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2027년이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기업과 글로벌 자금도 인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윤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첸나이 현대차 공장 생산 라인에서 신차들이 쉴 새 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차는 인도를 해외 최대 생산 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선 회장도 지난달 8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찾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조 국가로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국내 기업들이 갈 만한 이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중국을 넘어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인도는 경제 성장률 6에서 7%를 기록하며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인도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성장성을 보고 미래에셋은 인도 현지 증권사 인수에 나서는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도 대기업과 함께 4조 원대의 그린 수소 플랜트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 업체도 있습니다. 연간 500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 계획이 포함된 국가 그린 수소 미션을 통해 그린 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인도까지 아우르는 군사 경제 동맹까지 구상하고 있어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단계적 종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식장에서도 돌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띠며 장난을 칩니다. 잠시 뒤 야유와 함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학생들이 나오며 구호를 외칩니다. 미시간 대학교 졸업식에서도 돌발적으로 반전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연단에 진입하려 했지만 저지당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f you could please draw your attention back to the podium. 이집트 카이로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하마스는 일시적인 휴전부터 전쟁 종식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준수할 것이란 국제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라파 침공 의지를 강조하며 종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대표단조차 협상 테이블이 있는 카이로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과 관련 민간인 이동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던 보도까지 나오며 협상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우파 정당의 선전이 두드러졌었는데 보수당 전통이긴 영국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장기 집권 중인 보수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3선에 성공합니다. 서구권 첫 무슬림 시장이자 집권 보수당 총리들과 각을 세워온 대표적 흑수저 정치인입니다. A city that regards our diversity not as a weakness but an almighty strength. 영국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했습니다. 11개 단체장 중 10자리를 차지하고 107개 지방의회 의석도 싹쓸이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 보수당이 승리했던 하원 의석을 지지자 26%가 변심하며 노동당에 내준 곳도 나왔습니다. We're fed up with your decline, your chaos and your division and we want change. 잉글랜드 일부 지역 선거였지만 하반기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치러져 민심 가늠자가 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누적된 실망감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The victory echoes recent polls which indicate the beginning of the end of 14 years of conservative rule. We've got a billionaire prime minister. 반면 보수표를 결집할 수 있는 난민 강제 송환 정책은 지지부진하고 흡연 금지 법안은 당내에서조차 반발을 불러온 상황입니다. 리시 수넥 총리는 국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14년 만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만 8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조 6천억 원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을 조건으로 분담하기로 했었죠.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 위기를 이유로 당초 약속과 달리 3천억 원 정도만 납부하고 돈 대신 팜유로 대납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해 빈축을 샀습니다. 계약 파기가 거론되고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양국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 계획의 3분의 1 정도인 6천억 원만 납부하고 우리 기술 이전 역시 3분의 1 정도만 해주기로 한 겁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산 전투기 KF-21 기체 앞부분에 태극기와 함께 나란히 국기를 내걸며 공동 개발을 약속했던 인도네시아. 당초 인도네시아 측은 총 8조 원의 사업비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내후년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3천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함유로 대납하겠다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재정 문제를 호소하면서도 한쪽에선 유럽 무기를 구매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도 악화됐습니다. 계약 파기 이야기까지 나온 가운데 양측은 지난주 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더 납부해 총 6천억 원까지만 분담하고 그에 해당하는 3분의 1 정도 기술만 이전받기로 한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안을 이달 말 방추위 정식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는 돌파구를 찾았지만 1조 원가량의 구멍난 사업비를 어떻게 메울지는 정부 과제로 남았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어벤져스 혹은 봉숭아 학당입니다. 예, 이 어벤져스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초능력자들이 뭉쳐서 싸우는 그런 영화잖아요. 네. 근데 왜 어벤져스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오늘 해보려는 얘기는 국민의힘 지도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이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런 인사들이 모두 한 지도부에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의 형태를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앞서 말씀드린 인사들이 모두 한 지도부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는 어떤 점이 다르길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현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요, 이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를 별도로 이렇게 입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가 분리되어 있는 건데요. 반면에 집단 지도체제는 통합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이 득표 순으로 최고위원 4인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1위로 뽑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당권 주자로 꼽혔던 인물,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탈락하지 않고 전부 지도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당 지도부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 한동훈 원탑 체제가 민주당의 3톱 선대위 체제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집단 지도체제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대표에 준하는 소위 고출력 스피커들이 여러 개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당을 이끌게 되면은 어떤 누구도 당을 좌지우지 못하게 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도부의 중량감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점, 또 명심 일극 체제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깨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대로 당 주류 입장에선 그 당 대표 권한이 분산되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단 지도체제로 가자는 주장은 주로 수도권이나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 인사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유불리에 따른 주장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다른 당권 주자 역시 집단 지도체제는 과거에 실패 사례가 있다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시절에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요.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 당시 2등이었는데 건건이 부딪히면서 지도부 회의가 매번 개파 간 대리전 양상이 되곤 했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견만 난무하는 이른바 봉숭아 학당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어벤져스 혹은 봉숭아 학당의 느낌표는 악마면 어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박지원 당선인이 과거에 했던 말인데요.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2석 거야를 상대해야 할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 투쟁을 하거나 개파를 구별하며 배제할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요. 위기의 여권, 배신자나 변절자 프레임에 가둬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뺄셈 정치에서 누구와라도 일단 힘을 합쳐보려는 덧셈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향후 지도체제도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연금개혁 마지막 불씨입니다. 예,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논의가. 근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조금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타결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여당에서는 공론화위 결론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소득 보장안을 보고를 했는데 말하자면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안이었습니다. 사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이건 국민연금 적자 규모를 오히려 키우는 안이라서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류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 특위 관계자는 일단 이 공론화위원회가 수기 과정을 거친 만큼 이들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마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보험료율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높이고 이 소득 대체율도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보다는 좀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0%인데요. 보험료율은 내는 돈,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저희가 받는 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공론화의가 결정한 안은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고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리자는 건데요. 여야는 이 소득 대체율을 현행과 공론화위의 안을 절충한 43%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셈이 아닌 셈입니다. 네. 그런데 21대 국회가 이번 달까지잖아요. 이게 근데 논의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전체 회의가 국회에서 지난달 30일 열렸는데 국민의힘 유경준 간사와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이후로 매일 만나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2대 국회가 되면 연금특위 구성 자체를 새롭게 해야 하고 여기 자체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양측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협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또 정부나 시민단체 등이 중재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아있는 셈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연금개혁 마지막 불씨의 느낌표는 박수받는 개혁은 없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야가 서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중대 현안을 방기하고 있다. 마치 어제 나온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 같은데 사실은 2006년에 이미 KDI에서 했던 말입니다. 여야 모두 표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 오다가 결국 이 말처럼 20년 가까이 흐르게 됐는데요. 임기 막바지에 21대 국회가 20년 된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7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극단이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로봇 배우가 무대에 서는가 하면 관객들이 미리 대본도 읽고 공연 중에는 자유롭게 드나들기도 합니다. 장동훈 기자입니다. 어서 짜내 나를 이 괴로움으로부터 구해줘. 사실 제가 끼어들어 해결 안 된 일은 거의 없죠. 주인집 도련님들의 머리 위에서 나름의 계략을 꾸미는 하인 스카펜. 재롱 신다랑 돼서 재혼했는데 그 부인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었네. 어쩌지 귀여움. 속사포 랩 대사는 물론 춤사위까지 재치 있는 수어로 전달합니다. 열린 객석, 릴렉스드 퍼포먼스 형식으로 꾸며진 연극 스카팽입니다. 접근성 회차에선 무대에 수어 통역이 함께하고 관람 전 미리 대본을 읽어보며 연극 흐름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극 도중엔 불을 밝혀 밝은 관객석에서 자유롭게 입퇴장도 가능합니다. 작은 움직임까지 눈치를 준다고 해 논란이 되었던 시체 관객 문화와는 사뭇 다른 자유로운 관람 방식입니다. 극장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로 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관객들과 이제 눈 마주치면서 하는 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고 반응을 해주니까 더 열려있던 객석이 더 열리는 기분? 이거 정체가 뭐야? 저는 기수 브로콜리입니다. 줄여서 홀리라고 불러주세요. 연극 1000개의 파랑에서는 사상 최초로 로봇 배우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연을 위해 특별 제작된 반자동 로봇이 배우와 합을 맞춰 무대를 채웁니다. 74년 역사의 국립극단이 연이어 사상 첫 시도로 우리 연극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라 궂은 날씨가 더욱 아쉬운데요. 오늘 하루 제주 삼각호에는 800mm 이상의 많은 물폭탄이 쏟아졌고 전남 보성에 225mm, 경남 남해에도 168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앞으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경상권 해안, 호남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해상에 물결과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영동과 남부, 제주의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TV조선의 미스 미스터 트롯을 비롯해 각종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요계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 일을 58년 동안 그것도 정상을 지키며 꾸준히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입니다. 아쉬움이 짙은 팬들을 위해 그가 가수 생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77살 나이에 20곡 이상 노래를 부르면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감탄만 나옵니다. 노래만 잘한다고 대중들이 열광하진 않았을 겁니다. 내공에서 우러나는 한국 정치권과 북한 김정은을 향한 소신 발언은 큰 울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리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할 깁니다.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데 천직을 내려놓는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멋진 가황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